안녕하세요. 남은쌤입니다. 오늘은 박안서 작가님의 미망에 대하여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박안서 작가의 미망은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인물과의 관계도를 정확히 모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3분의 1쯤 읽다가 가계도를 그려가면서 다시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A4 용지에다가 막 뭐 전천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좀 이해가 잘 되고 스토리가 꼬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좀 허접하지만 제가 손으로 그린 그 미망의 가계도를 1세대인 테임 세대까지만 그려가지고 커뮤니티에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아마 이 작가 미망을 이 작품 미망을 들으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그 박안서의 장편 소설 미망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 말기부터 한국 전쟁 이후까지 약 100년에 걸친 한 상인 가문의 흥망과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함께 그려낸 대하소설입니다. 이야기는 개성의 거상인 전처만 영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전처만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장사 수완과 집념으로 막대한 재산을 모읍니다. 그는 돈을 버는데 천재적이지만 단순한 수전노가 아니라 상인의 도리와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개성 상인들은 조선의 양반들과 달리 실리를 중시했습니다. 전처만은 양반들이 돈을 천하게 여기면서도 실제로는 돈에 의지하는 모습을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기 소설은 개성 상인들의 생활, 혼인, 풍습, 재산 상속, 여성의 지위 등 매우 많은 부분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첫 번째 일부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전처만의 손녀 태임입니다. 그 태임은 굉장히 총명하고 강한 성격을 가진 여성입니다. 태임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자존심과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는 여성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태임은 몰락한 양반의 출신 종상과 결혼합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상인 계층과 양반 계층, 그리고 현실주의와 명분주의, 전통과 변화의 충돌을 상징합니다. 태임은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그 남편 종상의 무능함과 허영심에 자주 실망을 하곤 합니다. 종상 역시 돈의 논리로 움직이는 상인 가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과 갈등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라가 일본에 의해 강점당하면서 개성의 상업 구조도 변화합니다. 전통적인 상인들은 점점 설자리를 잃고 일본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태임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반면 종상은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 시기에는 가문의 재산 문제, 자녀 교육 문제, 혼인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히며 갈등이 심화되고 태임은 점점 집안의 실질적 중심 인물이 되어갑니다. 소설의 중심은 점차 이제 또 태임의 자녀 세대로 옮겨가면서 많은 독자들이 여기에서 처음 혼란을 느낍니다. 태임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뭐 열한, 경우 뭐 이렇게 같이 후손들에게 이야기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안서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다음 세대로 이동시킵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와 달리 신교육을 받고 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지며 자유연애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가문의 가치보다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열한, 태임의 딸입니다. 열한은 친일파 집안의 첩이 되었다가 나중에 본부인이 이혼하고 나가서 정식 부인이 되었지만 첩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격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와는 달라 독립운동 등 뭐 이런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뭐 본인의 가정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서 태임과 열한의 갈등을 살펴보면 열한은 신식 교육을 받고 독립운동과 새로운 사상에 관심을 가지며 집안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태임은 딸의 총명함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여성이 지나치게 바깥 세상에 나서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열한을 서울로 보내 공부시키면서도 늘 불안해합니다. 갈등이 가장 크게 폭발하는 부분은 열한이 상철과 관계를 맺는 사건입니다. 즉 상철에 첩이 되는 과정입니다. 태임은 가문과 체면, 정식 혼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열한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상철을 선택합니다. 상철에게는 이미 본처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태임은 크게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태임은 딸이 첩과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하며 열한을 타이르고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태임은 딸을 사랑하면서도 엄하게 대하고 열한은 어머니의 간섭을 답답하게 여기며 맞섭니다. 또한 소설에서 태임은 집안을 지켜온 맏며느리 같은 위치의 인물로 오랫동안 참고 견디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반면 열한은 젊고 감정 표현이 솔직하며 태임이 만들어 놓은 집안의 어떤 질서 안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특히 태임은 열한이 행동하는 그 방식이 못마땅합니다. 집안일에 대한 태도, 어른에 대한 태도, 남자에게 기대는 모습,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며 태임은 속으로 계속 불편함을 느낍니다. 소설 속에서는 태임이 열한을 직접 심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차갑게 대하거나 못마땅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방식으로 갈등이 드러납니다. 열한 역시 태임의 그런 태도를 느끼고 점점 위축되거나 반감을 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열한이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거나 감정을 드러낼 때 태임은 쉽게 공감하지 않습니다. 태임은 세상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산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열한의 고통을 특별할 것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열한은 그런 태임의 모습을 보며 왜 저렇게까지 냉정할까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창씨 개명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갈등은 심화됩니다. 열한의 남편 상철은 연애하던 시절 그리고 동거하던 시절 이제 일본에서요 열한을 란꼬 열한이니까 끝자에 란자를 따갖고 꼬 왜 우리는 미치꼬 삼이꼬 이렇게 꼬자 자자 우리 한글의 자자를 꼬라고 하잖아요. 열한을 란꼬 또는 란꼬짱이라고 애칭으로 불렀는데 태임은 이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후 열한은 상철과 함께 살면서 창씨 개명까지 받아들입니다. 민족의식이 강하고 독립운동을 돕던 태임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열한은 현실에 적응하려고 하고 태임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욱더 멀어집니다. 소설 후반으로 갈수록 태임은 열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열한 또한 나름의 상처와 사연을 가진 여자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미망의 태임과 열한의 갈등은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싸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두 여자의 충돌로 그려집니다. 태임의 남편 이종상은 간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댑니다. 그리고 태남은 간도에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태남은 태임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이 아닌 자기의 엄마, 친정 엄마가 있는 집에 머슴하고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고 이 태남을 전처만 영감은 찾아가서 관옥 같은 아이라고 얘기하고 태임은 태남을 자기의 동생이라고 하면서 특별할 정도로 태남을 챙깁니다. 이런 태남과 태임과의 관계는 이런 정도의 사이고 이러다 이제 발각되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태임은 남편의 구명 활동을 위하여 태임의 아들에게 구명 활동을 지시하고 아들인 경우는 박승재를 찾아갑니다. 박승재는 이종상의 오랜 친구이자 가문의 원수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박승재는 과거 이종상과 함께 신학문을 접했던 절친이었으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철저한 친일 고위 관료로 변신해 권력을 쥔 인물입니다. 셋골 가문 입장에서는 민족을 배신한 원수와 다름없었죠. 그렇지만 경우는 자존심을 모두 굽히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박승재를 찾아갑니다. 박승재는 자신이 가진 일본인 인맥, 헌병대 및 고위 간부를 움직여 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경우는 그 귀한 인삼탕과 예물을 박승재와 일본인 권력자에게 바치며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풀려나지 못하고 결국 2년형을 받게 되고 몸이 아파서 보석으로 나오고 3개월 만에 생을 마감합니다. 또한 경우는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위장 친일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전쟁 막바지, 그러니까 1944년에서 1945년 광복 직전에 셋골로 몰려드는 친척들과 일가를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겉으로는 일본인들의 비위를 맞추는 친일 행세를 하며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목숨보다 귀한 인삼으로 원수와 일본인에게 고개를 숙여가며 아버지를 구하고 집안 사람들을 징용해서 빼내 주었지만 광복이 된 후에 대려 일제 말기에 친일 행세를 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박완서 작가는 이 1943년에서 1944년에 그 인삼탕 구명 사건을 통해 개인이 시대를 버텨내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비극적인 얼룩을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그 즈음에 후남이라는 전처만의 서자, 그러니까 이 후남이라는 아이는 전처만이 그 여자를 밖에다가 두고 아이를 낳고 후남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후에는 한 번도 후남을 만난 적이 없고 다만 태임에게 후남이라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후남이라는 전처만의 서자를 태임이 만나게 되고 식구들도 모두 셋골로 오게 되면서 식량난이 심화되고 살림은 더욱 팍팍하게 됩니다. 1944년은 일제가 태평양 전쟁의 막바지 발악을 하던 시기입니다. 정 가구에 대하여 공출 명령이 떨어지고 농가에서 수확한 쌀은 단 한 톨도 농민의 몫으로 남지 못했습니다. 식량은 배급제로 했고 쌀은커녕 보리나 수수조차 구하기 힘들어서 깻묵,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그런 가루로 된 정체불명의 대용식을 배급받아 연명했습니다. 처음에는 3컵, 그러다 2컵 반, 2컵 이렇게 줄여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구 수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출을 피하기 위해서 마루 밑이나 벽 속에 쌀을 숨겨두면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쇠꼬챙이를 딱 찔러보고 쌀이 나오면은 쌀은 다 가져가고 그거를 숨겼던 사람들은 마구마구 두드려 패고 그랬던 시기였고, 또 집안에 있는 어떤 녹그릇이나 이런 거는 무기를 만들기 위하여 다 공출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종상이 풀려난 후에도 1944년 말 1945년 해방 직전까지 셋골 가문에는 굶주림을 피하려는 친척들이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일본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식량을 변통해 오고 이렇게 느슨하게 하도록 경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일제 기상에 혼자만 잘 먹고 사는 친일파라는 어떤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1944년에 식량난은 단순히 배가 고픈 고통을 넘어 내 가족과 일가를 굶겨 죽이지 않기 위해 민족의 원수에게 고개를 숙이고
친일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던 지독한 시대적 모순과 개인의 비극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시작되자 셋골 가문의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일제 말기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경우가 변통해온 쌀을 먹으며 목숨을 건졌던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해방이 되자마자 태도를 바꿉니다. 그들은 경우를 일제 아부의 호의호식한 친일파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경우는 가문을 살리려 했던 자신의 희생이 철저한 배신으로 돌아오자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미망의 주요 배경인 개성은 1945년 해방 직후 38선이 그어지면서 남한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코앞이 북한 땅인 최전방 접경 지역이 되면서 좌우익의 이념 대립과 유혈 충돌이 그 어느 곳보다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태임의 경우는 이 혼란스러운 이념의 틈바구니 속에서 재산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 또다시 발버둥 처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의 거대한 개성 상인 자본과 가문의 위세는 이 시기를 지나며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개성은 전쟁 첫날부터 북한군에게 점령당합니다. 이후 고지가 몇 번씩 뒤바뀌는 참혹한 전쟁이 시작되고 일제 말기 박승재와 연결되어 구명활동을 하고 식량권을 쥐었던 경우의 이력 그리고 대지주의자 상인 가문이었던 셋골의 배경은 북한군과 자익 세력에게 완벽한 숙청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경우는 이념 전쟁의 광기 속에서 참혹하게 희생당하거나 행방불명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지식과 남편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어머니 태임 역시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문이 완전히 공중분해되는 비극을 목도하게 됩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 친일 오명까지 뒤집어 썼던 아들 경우는 결국 전쟁의 광기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개성 상인으로서 지켜온 방대한 재산과 셋골의 대저택 역시 폭격과 전쟁으로 인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립니다. 평생 동안 집안의 정신적 지주이자 거상으로서 가문을 일으키고 지켰던 태임은 자신이 목숨보다 아꼈던 셋골 가문이 공중분해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녀는 비록 물질과 핏줄을 잃었으나 끝까지 개성 여인으로서 자존심과 기품을 잃지 않은 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 속에서 소설은 태임의 손녀들이나 남겨진 여성들이 남아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비춥니다. 화려했던 가문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끈질긴 영혼과 생명력만큼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막이 내립니다. 여기에서 잠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박안서 작가의 제목인 미망이라는 중의적인 단어에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미망은 아직 잊지 못함 또는 미처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념과 역사보다 위대한 생활과 생명의 가치. 소설 속 인물들은 부한말, 일제강점기, 분단 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소용돌이를 겪습니다. 작가는 거창한 애국주의나 이념, 자우익을 부르짖는 인물들보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삶을 지속하기 위하여 흙탕물에 구르며 발버둥 쳤던 태임과 경우의 생활력에 주목합니다. 역사는 그들을 친일파 혹은 반동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을지언정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진짜 힘은 명분이 아니라 끈질긴 생명 의지라는 점을 웅변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승자와 패자 혹은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이렇게 이분법으로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삶을 통해 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와 분단의 상처를 아직 잊지 못하고 보듬어야 한다는 이거 메시지를 보입니다. 대대로 가부장제와 전쟁의 폭력 속에서 가장 고통받은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태임으로 대변되는 소설 속 여성들은
남성들의 이념과 명분으로 파멸해 갈 때 끝까지 현실을 직시하며 무너진 집안을 재건하고 자식들을 살려내려고 합니다. 작가는 이 전후를 살며 살아간 미처 죽지 못한 자들의 강인한 생명력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거는 남의 의견이었고, 저는 미망을 읽으면서 1세대인 태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당찬, 여자이지만 남자보다 더 강인함, 그리고 할아버지가 죽은 이후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 그러나 태임의 시대가 지나고 열한의 시대, 즉 태임의 딸, 그리고 경우, 태임의 아들 세대가 도래되면서 이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 전쟁, 독립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거는 단순히 처음에 이제 전처만이라는 사람을 할아버지를 내세워서 태임이라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가문의 시대로 내려오다가 열한이 등장하고 경우가 등장하면서 이제 시국적인 문제로 넘어가면서 어쨌든 이 전시 가문의 모든 몰락을 남기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정말 명불허전 박완서님입니다. 그리고 소설에 나오는 말이 개성 사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눈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읽는 동안 굉장히 깨알 재미로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용이 엄청 길어가지고 이 어떤 줄거리를 이렇게 요약하는 것에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이거를 뭐 조금 쓰다 또 기억하고 있다가 또 조금 쓰다 막 이래서 이게 처음에 읽기 시작한 거는 사실 6월 25일부터 읽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굉장히 좀 의미 깊었고 많은 생각을 하는 작품이었고, 막간을 이용하여 제가 그동안 뭐였더라? 한강 작가의 그거 있잖아요. 채소.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노벨문학상 받은 건데. 그것을 읽었는데 그것도 좀 제가 늦게 읽었죠. 사실 그동안은 직장 생활 하느라고 핑계지만 그렇게 많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백수잖아요. 채식주의자. 그것도 오늘 봤습니다. 여튼 이렇게 큰 작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지금 제가 또 태백산맥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언제 리뷰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중간중간 짧은 글들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이 방향을 잘 잡지를 못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없었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다음 카페 시인 박선영에 보면은 책 리뷰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책 리뷰를 먼저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리뷰를 시작하게 되었고, 쇼츠로는 제가 사는 곳이 강원도 태백이거든요. 제가 도시에서 살다가 10년 전에 강원도 태백으로 이사를 왔는데 도시 생활을 하다가 산촌 생활을 하면서 좌충우돌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개들, 그리고 태백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그런 어떤 문화재나 아니면 시설들이나 공원들이나 등등 이런 건 아마 쇼츠에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지금 다리를 다쳐갖고 통깁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쇼츠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책
그리고 영화, 음악, 그리고 공연 이런 거에 대한 리뷰로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긴 책은 읽을 시간이 없으시고 내용이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 리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뭐 영화 리뷰를 하던 드라마 리뷰를 하던 중간에 뭐 사진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넣어서 편집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못합니다. 그냥 말로만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런 리뷰를 어떤 찾아보고 그럴 때 네이버나 들어가면 단순히 줄거리가 알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중간에 사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글씨체도 조그맣고 막 이래가지고 좀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진 안 넣습니다. 동영상도 안 넣습니다. 그리고 글씨도 크게 써 놓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리뷰를 보고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이 계시면 다음 카페 시인 박선영 이렇게 치면은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유튜브에다가 제가 이렇게 연결해 놨기 때문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박안서 작가의 미망의 리뷰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이제 초보자, 이제 아직 한 달도 안 된 초보 유튜버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그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 늘 저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